이 영상은 후보정이 안 된 촬영 원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의 카메라 브랜드, 기종, 가격대를 맞출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카메라의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거나 현장에서 카메라를 많이 그리고 오래 다뤄본 극소수의 전문가일 겁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약 16년간 레드와 알렉사로 촬영한 영상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컬러 그레이딩이 된 메이저 상업 영상을 보고 알렉사와 레드, 이 둘 중에 어떤 브랜드로 촬영되는지 잘 맞추지 못합니다. 원본을 보면 거의 맞추겠지만요. 영화나 광고, OTT 시장에선 이 두 브랜드로 촬영된 푸티지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규모 상업 영상과 유튜브에선 더 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유저들이 많은 대표적인 회사를 꼽자면 소니, 캐논, 파나소닉일 겁니다. 영상을 입문하려는 분들이 이 세 브랜드 중에서 어떤 기종을 살지 많이 고민해 줄 텐데요. 이때 생각해봐야 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큰맘 먹고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사와서 켜봤을 때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뭔가 시네마틱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방인데? 예, 아주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방은 전혀 영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장 한가운데 달린 LED 방등이나 사무실의 형광등은 가장 효율적인 조명 방식이지만 반대로 가장 안 예쁜 조명입니다. 모든 사물의 컨트라스트를 전부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이와는 다르게 감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동이 트는 새벽이나 낮 시간에 방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물의 컨트라스트를 살려준 모습을 본 경우입니다. 얇은 커튼이 쳐져 있다면 디퓨전의 효과도 있을 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퀄리티의 80~90%는 미술, 조명, 구도, 카메라 워킹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의 스펙은 10%에서 20% 정도로 비교적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해외 영상 유튜버들이 하는 컨텐츠 중 하나인 고가의 카메라로 촬영한 아마추어의 이미지와 저가의 카메라로 촬영한 프로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컨텐츠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메라는 잘못이 없습니다. 카메라 앞쪽에 있는 상황과 카메라 뒤쪽에 있는 촬영자의 문제인 거죠. 무엇으로 찍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넘어온 카메라의 마케팅은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해상도, 용량, 비트 뎁스, 데이터의 처리 속도 등등 모든 스펙엔 숫자가 포함되죠. 이 숫자들은 점점 커져서 대표 제조회사들의 스펙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만약 이 높은 스펙들이 이미지 퀄리티에 큰 영향을 준다면 디지털 초창기 작품들은 모두 못 봐줄 정도였겠지만 이미지가 뛰어난 작품들은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영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써왔던 글이라는 매체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관철하는 논설문,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쓰는 수필이나 감상문 등이 있겠죠. 이 글들의 기능은 정보의 연속적인 노출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쌓아나가면서 점점 설득시키거나 처음에 터트린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시켜 정보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카메라의 스펙은 이런 정보의 연속적인 제공을 도와주는 마이너한 요소일 뿐입니다. 책으로 따지자면 종이의 질과 글자의 선명도 같은 인쇄 품질에 해당하겠죠. 물론 이 인쇄 품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보단 상황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글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겠죠.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영상의 목적지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아날로그적인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카메라 제조회사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카메라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받아들이는 어떠한 의도들을 시각화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디지털로 넘으면서 주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방식이 이미지 자체가 아닌 숫자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카메라의 목적과 기능은 예술적 감성의 증폭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의 저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술적 감성은 카메라 안이 아닌 카메라 밖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현재 보급된 중고급 카메라는 어떤 걸 써도 아마추어나 중고급자가 쓰기엔 차고 넘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20년 전에 제작됐던 캐논 광고의 카피가 생각나네요. 바로 내 인생에도 작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였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숫자, 그리고 촬영에 큰 관심이 없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지금 광고보다 더 촬영을 하고 싶게 만드는 광고였었죠. 만약 지금이 20년 전처럼 후보정의 개념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카메라 광고들이 자사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띄우고 룩의 차이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컬러 그레이딩으로 서로 다른 동급의 카메라 푸티지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12년도에 작업한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작품인데요. 레드와 알렉사를 섞어서 촬영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현장의 스텝이나 그 지인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두 카메라의 컨트라스트와 색을 거의 동일하게 맞췄으니까요. 심지어는 수십만원짜리 액션캠과 드론샷을 수천만원대의 메인 카메라와 이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차이 정도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타겟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수의 비전문가들입니다. 전 제가 작업한 영상의 버전들을 주변의 컬러리스트나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감상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선호도는 대략 비슷하지만 비전문가의 선호도는 정말 들쭉날쭉입니다. 어쩔 땐 로그 영상에 709 로고만 씌운 게 더 좋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그냥 뿌연 로그 상태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영상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나을 텐데도요. 이렇게 룩의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고 전문가들은 룩의 차이를 후보정으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마케팅보다는 성능의 표현인 숫자를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숫자보다 이미지들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유료 LUT인데요. 저는 이 유료 LUT를 합법적인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컬러 그레이딩 채널을 운영하면서 LUT 광고 의뢰를 많이 받았었는데 모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LUT의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색보정에 관심이 많다면 LUT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쁘죠?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잘 되나요? 네,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푸티지와 LUT 광고에 사용된 푸티지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멋있고 비싼 로케이션, 여러 명의 조명팀이 세팅한 비싼 조명들, 미술팀이 세팅한 오브제들, 예쁘고 멋있는 전문 배우, 그리고 경험이 많은 촬영 감독이 선택한 구도로 찍은 푸티지와 한 명 혹은 몇 명이서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촬영한 푸티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싼 푸티지에서 잘 먹을 수밖에 없는 컬러 그레이딩 수치, 그냥 이 숫자의 나열을 돈을 주고 사봤자 절대 그 비싼 푸티지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촬영한 시네마틱한 CF, 이런 마케팅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혹 로케이션과 조명 상황이 도와줘서 뽀록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수백만원짜리 카메라가 예술적 감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몇만원짜리 LUT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이쯤 되면 알았어. 카메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뭔가 골라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요즘 카메라는 어떤 걸 써도 중고급자까지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지만 각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의 특징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광고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파나소닉 룩을 선호했었는데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를 골라야 했는데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영화과에서 촬영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 조명팀으로 일하다 색보정을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카메라가 멀어지다 보니까 PD150과 파나소닉 P2로 찍던 학생 때와는 스펙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것저것 정보를 모으면서 실제로 매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골랐던 카메라가 파나소닉 G7이었었는데요. 마이크로 포서드였지만 4K 촬영이 가능했고 해상도를 1080으로 낮추면 60프레임 고속 촬영까지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었죠. 그때 한창 여자친구랑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맑은 날 탁 트인 곳에서 카메라를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하던 색보정 작업이 알렉사로 찍은 작품이었는데 저조도 환경이 많아서 그런지 로그 파일에 컨트라스트와 노이즈를 잡으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고 현장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춘 소스들 때문에 한 컷 한 컷 화배를 맞추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G7에 달린 모니터를 보고 놀랐던 건 내가 색보정으로 노멀을 맞춰도 이것보다 못하겠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야 하는 뿌연 로그 파일이 아닌 그냥 리니어 mp4 파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컨트라스트와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채도를 보여줬었죠. 그때 회사 대표님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보고 G7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막 찍은 알렉사보다 나아요 라고 했었는데 그 말엔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G7으로 한동안 여행 영상과 유튜브를 찍다가 부딪힌 벽이 있었는데요. 바로 화각과 노이즈였습니다. 영상은 미술과 조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프레임은 필수가 아니라고 이악 물고 버티다가 바로 화각과 노이즈에서 항복했습니다. G7은 저한테 좋은 카메라긴 했지만 풀프레임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롭 센서 때문에 어둡고 좁은 환경에서의 촬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리개를 모두 개방해도 너무 어두워서 감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화각이 좁아서 구도를 잡을 때 공간의 제약이 컸습니다. 피사체와 좀 떨어져야 원하는 구도가 나오는데 벽 때문에 더 뒤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센서가 큰 풀프레임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이번엔 다른 브랜드를 써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소니와 캐논 그리고 파나소닉의 룩을 비교해봤는데 소니는 부드럽고 뽀얀 느낌의 여성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찍을 땐 괜찮았는데 인물 스킨톤이 너무 생기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여러 해외 유튜버가 유료 LED를 적용해 색보정한 결과물을 보면 현실감이 없어 보였어요. 초보자들은 그런 빨갛고 채도가 낮은 스킨톤과 사이언이 과하게 들어간 비현실적인 룩을 신선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컬러리스트의 입장에선 항상 과하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소니가 여성적이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 캐논은 남성적이었는데요. 옐로우보다 블루 쪽 표현에 중점을 둬서 화장을 하고 조명을 세팅한 스킨톤은 깨끗했지만 무조명 상태에선 레드가 살짝 강해서 너무 붉어 보였고 컨트라스트가 좀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를 좋아하지만 촬영 원본은 좀 더 중립적인 톤을 원했는데 파나소닉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술과 조명으로 만든 세팅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는 저는 파나소닉의 자연스러운 룩이 제일 좋았습니다. 2021년 당시 파나소닉 S1H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좀 세서 한 단계 아래인 S1을 구입했었습니다. 풀프레임은 처음 써봤는데 화각이나 노이즈 같은 답답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됐었고 구입 후에 펌웨어가 업데이트돼서 프로레즈 촬영도 됐었어요. 사실적인 룩도 여전히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묵직한 바디가 이제 제대로 된 중급기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시그마 2470 렌즈도 구입했었는데 둘이 합치면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페이로드를 감당하는 짐벌이 지움 크레인 3가 유일했었는데 짐벌 무게까지 합치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스테디캠 구입을 고민했었죠. 안 사길 참 잘했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고민을 했던 건 바로 블랙매직의 BMPCC 6K였는데요. 이 카메라로 찍은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이 저한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제됐지만 죽어 보이지 않는 채도와 입자감 있는 질감이 모든 카메라 브랜드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필름 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토포커스와 손떨방이 없었고
배터리 이슈와 이것저것 달아야 제 성능을 발휘하는 시네마 카메라여서 그런지 1인 유튜버가 쓰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파나소닉 S1을 구입했는데 이때 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오래 쉬니까 자연스럽게 촬영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카메라와 또 멀어지게 됐는데 얼마 전 파나소닉으로부터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느낀 게 만약 제가 써오지 않던 브랜드의 카메라 리뷰를 제작해달라고 했다면 새로운 브랜드의 기종을 써봐서 설레긴 했겠지만 선뜻 수락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파나소닉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카메라에 관해 영상을 만들 때 하려고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바로 수락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S5 Mark II X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때깔이 좋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토포커스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냥 파나소닉인데 오토포커스 때문에 현장에서 혼자 운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없다시피 했던 오토포커스 문제가 위상차 AF가 탑재되면서 해결되었죠. 저도 S1을 쓸 때 최대한 포커스 잡을 일이 없는 샷 위주로 촬영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했었습니다.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했던 이전 세대 S1이었다면 오토포커스를 많이 잡을 일이 있는 1인 영상 제작자나 업계 분들에게 추천해주긴 힘들었을 텐데 이 단점이 해결되면서 커뮤니티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젠 기능적으로 완성형에 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는 써보지 않았지만 AF가 아직은 살짝 소니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유튜브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쓰기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촬영으로 돈을 버는 업계분들에게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회의나 강의, 웨딩에서 장시간 고정으로 촬영할 경우에 녹화 시간에 제한이 있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름에 야외에서 투캠을 쓸 경우 고정되어 있는 1번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고 2번 카메라로 짐벌 촬영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카메라가 꺼져 있다면 멘붕이 오겠죠. S5 Mark II X는 내장팬이 열 관리를 해주고 4K에선 녹화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SSD의 용량이 다 차게 되면 녹화가 끝나겠지만 일반적인 2시간 이내 행사는 끊김없이 고화질로 녹화가 가능한데 이건 녹화 시간 제한과 발열 이슈가 있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5 Mark II X는 오랫동안 업계 표준 코덱인 애플 프로레즈 HQ 녹화가 가능한데요. 동영상에 최적화된 X 모델은 하위 버전인 S5 Mark II와는 다르게 SSD 사용이 가능해서 상업 영상을 제작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물론 저용량 코덱들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사실 S1의 무게는 1kg가 넘어서 꽤나 묵직했는데 S5 Mark II X는 풀프레임인데도 740g으로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결혼식 영상을 짐벌에 S1을 올려서 찍어봤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팔이 안 펴졌을 정도로 현장에서 장시간 짐벌 촬영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S5 Mark II X는 처음 배송받았을 때 이거 S1의 상위 규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져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드 촬영도 더 편해졌는데요. 파나소닉의 강점이죠. 손떨방이 정말 좋은데 부스트 IS를 사용하면 삼각대 수준으로 움직임이 적습니다. 후보정에서 스테빌라이징까지 합쳐지면 정말 그냥 고정 수준이니까. 짐벌 없이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손떨방이 좋다면 소규모 영상 제작자에겐 큰 장점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저조도 환경에서 큰 장점인 듀얼 ISO인데요. 조명 없이 카메라만 들고 야간 촬영을 할 경우에 노이즈 억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 DI실이 어두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 장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졸브로 노이즈 리덕션까지 하면 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물론 어떤 브랜드든지 장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리뷰를 만들면서 여러 영상을 봤는데 유튜버들이 말하는 파나소닉의 단점은 부족한 렌즈군, 중고가 방어가 잘 안되는 점, 그리고 위상차 AF를 탑재하고 달라진 색감 정도였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여러가지 렌즈를 쓰고 새로운 기종으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는 분들에겐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장비병이 없는 저로서는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캐논의 동급 바디 가격과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정으로 먹고 사는 컬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동급 바디에 렌즈가 동일하다면 어떠한 카메라든지 스킨톤과 사물의 색은 구별이 힘들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중고가 방어가 비교적 잘 되는 카메라보다는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의 진입장벽이 낮은 카메라가 더 가성비가 좋고, 컬러 그레이딩에 관심이 많다면 카메라 기종 간의 색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카메라 스펙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미술과 조명이 같은 상황에선 어떤 카메라든지 좋은 퀄리티로 촬영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브랜드의 색감 차이는 후보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룩에 대한 취향이 서로 다른 시청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카메라, 나쁜 카메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의 스펙보다 중요한 건 로케이션, 미술, 조명입니다. 아마추어나 프로 모두 촬영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돈은 미술과 조명에, 시간은 프리프로덕션에 쓰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네, 지금까지 S5 마크2 X에 간략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얘는 1년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뭔 광고를 올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원래 카메라에 대해 써놨던 글에 파나소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강의를 나가면 꼭 한 번씩 다루는 내용이라 이번 영상 제작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일에 너무 치여있는 상태라 이렇게라도 타율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준비했던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꾸준히 올리고 싶은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육아도 병행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 시간이 나면 그냥 눕기 바쁘고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서 자기 개발도 잘 못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잘만 이용하면 일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유튜브는 좋은 자기 개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완성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컬러리스트의 직업적인 얘기나 짧은 팁 정도로 다시 소소하게 올려볼까 합니다. 새벽에 일하다가 간간히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요.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